시작하겠습니다. 그 첫날이라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강의 계획서 짧게 볼게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첫 시간은 OT 자료 중심으로 OT를 좀 진행할 거고, 강의 계획서는 뭐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8주 16회고요. 7월 24일 끝나게 돼 있죠. 시간은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1시까지가 오전 타임이고요. 1시간 쉬시고 오후 2시부터 우리 광고에는 5시 반으로 나갔는데 강의 계획서는 6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6시까지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혹시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미리 양해 구하느라고 그렇게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차반은 뭐 이따가 자세한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제를 많이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정된 주제를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주제가 좀 이제 배정되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대한 5시 전에 끝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6시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미리 감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매주 강의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5시에 끝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6시에 끝나기도 하고 할 텐데 6시에 끝날 때는 막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계획서상의 강의 시간이 6시까지니까 원래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이미 광고 나간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죠. 서브노트하고 사례집 2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브노트가 메인이에요. 뭐 자세한 얘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브노트를 소위 우리가 단권화 교재라고 하는 교재를 서브노트를 많이 쓰는데 동차반에서는 사례집을 단권화로 그 교재로 쓰세요. 메인 교재로. 그래서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차반에서는 사례 판례 노동법을 메인 교재로 가져가고 거기다가 그걸 베이스로 그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례를 좀 갈아 끼울 수 있도록 서브에 있는 판례들을 반대로 역으로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험 장려 법전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1차와 다르게 법전을 주죠. 일종의 무기인 건데 그래서 조문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장려 법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 공식 법전이 있어서 그거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펴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동차반 특성상 구매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예 조문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1차 강의 때 보통 드리던 자료인데 요거 제가 조문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 법전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보세요. 그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근데 강의 중에는 이제 요걸로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현재라는 게 법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뒤에 시행령이 붙어 있고 그 뒤에 시행 규칙이 붙어 있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기 편하게 이 법에 맞는 시행령의 내용들을 같이 이제 편제를 해놨고요. 처벌 조항 같은 경우도 원래 뒤에 몰려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각 조항마다 끊어와가지고 이게 처벌 조항이 있네 없네 이런 것도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구성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에 활용은 특정 챕터 들어갔을 때 전체 개괄을 볼 때 이 조문 들어가지고 개괄을 볼 거고요. 이 개괄 내용 중에서 우리가 동차반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를 체크를 하겠지. 근데 그 내용 볼 때 또 세부 조문 내용을 봐야 될 거예요. 그때 또 활용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자료를 가지고 강의 중에 진행하고 공식적으로는 시험 장려 법전을 쓰시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걸 쓰세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강의 중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동차반은 요거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이따가 OT 자료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건데 1번을 보시면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동차반 강의를 하더라도 전체 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숲을 좀 볼 수는 있어야 되겠지. 다만 인사관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전체 숲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노동법은 전체 숲을 잘 알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좀 더 세련되어 있는 내공이 느껴지는 답안을 쓸 수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시험은 나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은 전체 틀을 잘 몰라도 나무를 잘 공부하면 시험 잘 보는 데는 지장이 없긴 해요. 어쨌든 간에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무를 파고 들어야 되는 거니까 동차반에서 전체를 다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 메인은 나무죠. 그렇죠? 그 나무 중에서 정규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나무들을 다 건드는 건데 동차반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동차반을 강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거든요.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들 막 동차반을 막 학원에 상술이라고 욕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애찬혼자라서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진행해 왔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차반 과정은 이제 그 메이저 강사들은 잘 안 했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주류 강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틈새 시장 비슷하게 하던 그런 과정인데 저만 유일하게 이걸 계속 하고 그 안 한다는 다른 분들 막 설득해 가면서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 이거 운영하면서 동차반을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8주 딱 짧게 진행하지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걸 알려주겠어 해가지고 막 강의 시간 막 7시까지 해가면서 막 최대한 막 이빨이 땡겨가지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저도 막 빡세게 하고 오는 분들도 엄청 빡세겠죠. 그렇게 했더니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난 다 알려드렸다 이런 거지. 오신 분들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남들은 0기, 1기, 2기, 3기, 1년에 내수란 돌리면서 정리하는 것들을 8주 만에 싹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행해보니까 나의 만족도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만족은 높은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A급만 찍어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급만 찍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OT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행 방향성은 전체 틀을 잡되 그 중에서 이게 왜 A급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A급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차반에서는 그것만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차반에서 진행하는 것만 복습하기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자고 하는 것만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 작성의 기초를 확립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동차반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 포인트는 올해 합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들으면 올해 무조건 합격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 그럼 동차반 들으면은 합격이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가능은 한데 너무 희박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만 찍어가지고 노동법을 합격하는 점수를 보통 60점으로 보니까 노동법을 60점 이상 동차반 듣고 가능하냐? 가능해요. 할 수 있어. 물론 운빨이 맞아야 돼. 이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했던 거에서만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십몇 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적중도가 좋았을 때가 29회 때였어요. 그때가 대박이었지. 29회다가 우리가 보통 동차반에서 한 30개에서 진짜 많이 해봐야 40개? 40개를 안 넘겨요. 한 30개 초중반 정도 개수 논점을 다루는데 이 29회 같은 경우가 그때 6개 주제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6개 주제 중에 그 당시에 5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했던 거에서. 나머지 하나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불이타였어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수업용 사투리인데 우리가 불의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의도치 못하게 얻어맞았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온 거를 불이타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 한 문제가 정규과정 분들한테도 불이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참한 분들이 한 30개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웠는데 문제가 거의 똑같이 5개가 나와버리고 하나는 어차피 다들 못 쓰는 거고 이래버리니까 성과가 엄청 좋았죠. 그래서 사실 이론상 말이 안 되는데 29회 때는 동차반 들은 분들 중에서 65점 이상의 초고득점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노동법 65점 받은 그분들 그 뒤에 다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 다른 과목 밸런스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동차반이 이것만 듣고도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한 과목만 따지고 보면은 합격 가능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한데 그 4과목이 모두 다 그래야지 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 자체가 되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기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0, 1, 2, 3을 1년 동안 순환을 진행하면서 개개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동차반에서 미리 한번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연기 때는 이론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독지시험 보고 하겠죠. 그게 우리가 실제 답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차반에서 실제 답안을 써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답안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판례는 이런 식으로 외워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는 책 단권화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차반 때는 기본적인 목표가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거에서 최대한 많이 나오는 걸 이제 바라야 되겠지. 그건 저의 몫인데 사실 29회 때 자랑처럼 얘기했지만 제 동차반 과정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데가 작년이었어요. 최악이었어. 적중도가 너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험 끝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 잘못은 아니지. 그게 사실 6개 딱 내는데 그 100개 넘는 그 주제 중에서 한 30개 정도 해가지고 그거 안에 다 맞추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작두를 타야지.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긴 한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적중도를 평타 이상으로 올려보려고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동차반 과정 잘 준비해가지고 실제 2차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쓰지 못하더라도 답안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썼더니 실제 몇 점이 나오더라.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여기서 다 겪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책 이거 내년 가면 또 다 바뀌어요. 노동법은 특성상 매년 책이 바뀌거든. 그러니까는 이거 버릴 생각으로 막 쓰세요. 그냥 줄도 마음대로 쳐보고, 그렇죠? 색칠도 마음대로 해보고, 잠거나 과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또 안내를 드릴 건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 책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냥 마음껏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그게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걸 찾는 과정으로서 동차반을 활용하시면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년 합격자분 중에서 그 1기 과정에서 그 유튜브 설명회 같이 진행하시는 노무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전년도에 동체반 들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이제 시행착오 다 겪어보고 나니까 연기 들어갔는데 이미 거기서 뭐 단연차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두각을 드러내더라고. 그리고 1년 내내 잘 해오시다가 작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것 같아. 작년 동차반에서 되게 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정규 과정에서 상위 랭커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시행착오들을 지금 미리 겪어놓으면 이후에 1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 되게 올려준다. 물론 로또 터지듯이 올해 대박 터지면 올해 합격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쉽진 않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2번에서 좀 3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동차반 과정에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이것저것 해보세요. 지금 다양한 시험들을 해보고 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목별로 책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돈시켜 놓고 연기부터는 풀악셀 밟아가지고 풀로 달리자 이런 느낌으로 좀 목표를 잡으시면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의 진행 그래가지고 1번 서브와 사례집을 조합해가지고 학습함으로써 동체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강사마다 운영 방식은 다른데 정규 과정이 크게 1년에 4순환이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연기, 뭐 GS 연기라고도 하고, 뭐 예비 순환이라고도 하고, 연기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연기,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1년 순환이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 연기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한 3월까지 1기가 들어가고, 한 4월부터 5월 해가지고 2기가 들어가고요. 한 6월부터 6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8월 초까지 해가지고 3기가 들어가고 순환이 1년에 4번을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사별로 이 각 순환의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클래스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년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 이론을 하죠. 근데 우리가 1차도 이론 강의가 있고 2차도 이론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1차에서의 이론 강의와 2차에서의 이론 강의는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1차에서 뭘 봅니까? 판례 결론만 봐요. 아, 이런 거에서 판례가 이렇게 맞구나. 지문 나왔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게 이렇게 정답 맞추면 되겠구나.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오답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2차에서는 결론은 일종의 패시브 같은 거고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들 논증하는 과정이 있겠지. 우리가 보통 논거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뭐야? 그랬을 때 이거는 이거야. 그래버리면 왜 이건지를 논증을 해야 되겠죠. 그건 논거가 될 것이고 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이래버리면 어떨 때 이렇게 되고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요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우리가 근로자 개념을 공부할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특정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로자야? 물어보는 거죠. 답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다요. 따져봐야 돼. 그럼 뭘 갖고 따지는 거냐? 이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종속성, 그게 일종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는 그냥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 끝 이로 넘어가는 건데 2차에서는 그 종속성이라는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검토해봐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판례를 공부하더라도 1차 기본 강의에 비해 2차 기본 강의에서는 굉장히 딥하게 공부하게 되고 대신 장점은 뭐냐면 2차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차 지문으로 종종 나오는 근기법 21조 이런 거 전차금 상계 금지 있지 않습니까? 22조 강제 적응 금지 이런 거 1차는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강의할 때 요거 근로자를 사용자로 바꾸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2차에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싹 제끼지. 그래가지고 보는 내용 자체는 1차보다 2차가 적어요. 오히려. 특히 1차처럼 우리가 기타 법령을 막 무지막지하게 보진 않는다고. 2차에서는 기타 법령 부담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2차에서는 기타 법령이 보통 비정규직 쪽에 좀 부담이 몰려 있고 조금 얻는다고 치면은 산재법 정도 살짝 얹어져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한데 거의 안 보거든요.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보는 주제는 1차에 비해 훨씬 적어요. 대신 문제가 뭐냐? 그 적은 주제들 하나하나를 좀 딥하게 깊게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연기해서 기본 이론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부터 모의시험 보고 막 풀다만 쓰고 그러면 되냐?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기부터 너무 그렇게 모의시험을 진행해보면 예전에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실험해봤겠죠.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연기부터 모의시험 쓰는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막 외우고 그것만 공부하고 너무 공부가 모의시험을 위한 공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기에서는 그럼 아무런 테스트 보지 않고 그냥 강의만 하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겠지.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 강의 끝나고 나서 쓱 본 다음에 복습 끝 이로 넘어가니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예요. 다 절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 과제 자료가 나가요. 그리고 아침 쪽지 시험으로서의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도 되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개인의 선의, 진심 이딴 걸 믿으면 안 돼. 그렇죠? 나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시스템의 동물이라 누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 얘기 또 이따 할 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 그걸 좀 한번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기 때는 그리고 책은 뭐를 쓰냐? 이때 이론 판례 논법이라는 기본서를 써요. 이때는. 그리고 일기로 넘어가면 보통 학원들이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말은 맞지? 자,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뭘 들어가냐면 기본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동차반에서 사용하는 사례집을 추가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집이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랑 2기 때 쓰는 교재예요. 자, 그래서 이때 기본서를 보면서 이 기본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집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정식 모의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1기에서의 모의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냐? 1기에서의 모의시험은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요. 그래가지고 요 문제 그대로 내니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차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차반에서는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응용하기도 할 건데 거의 대부분 문제를 그대로 낼 거예요. 그럼 그건 저 사람이 문제를 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요거 있는 것만 시간 내에 잘 쓸 수 있어도 성공이니까 처음 써보시는 거니까 우리 1기 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 공부했던 이론서, 기본서 가지고서 이론을 자세히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심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강약 조절을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1기 때는 이제 모의시험 들어가니까 이거 다 봐요 그러면은 허덕거리거든.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A급, B급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기본서 가지고 A, B급을 중심으로 하되 대신 조금 더 연기보단 좀 더 깊게 강의하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사례집으로 어떻게 사례화되는지를 보면서 모의시험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기 때는 A, B급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동차반은 어떤 거냐? 그 중에서도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A급만 한다. 그래가지고 동차반 때 하는 내용들이 우리 노무사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2기가 들어가면 뭘 하는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노동법 2기라고 하면 사례, 연습 과정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너무 좀 클래식한 구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기 때 사례 이미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신 2기 때는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버리고요. 대신 우리가 지금 교재로 들어가 있는 서브노트를 봐요. 그래서 메인 교재를 서브노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례집을 들어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시험을 들어가요. 여기서의 모의시험은 당연히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진 않겠지. 대신 이 주제들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응용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혹시 좀 덥지 않으신가요? 남아 더운가?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합법의 최첨단 시스템은 덥다고 얘기하면 그냥 에어컨이 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지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기 1기 때는 기본서를 보고 2기 때는 서브노트를 보는데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럼 기본서랑 서브 중에 뭘 보는 게 맞냐?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서브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브 한번 펴보시면 한 13페이지 펴볼까요? 아니다. 근로자를 봅시다. 오늘 할 거. 22페이지 봐볼까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 봐보시면 5번 주제 오늘 이따가 할 건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이 주제 보시면 서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약간 요약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자 2번에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해가지고 뭐가 되게 앞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로마자 2번에 이 내용이 기본서로 가게 되면 저거만 거봐요. 켜지잖아. 맞죠? 이 로마자 2번에 이 내용이 기본서로 가게 되면 요 내용만 한 3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기본서의 틀, 목차하고 서브노트의 틀, 목차가 거의 똑같아요. 호환을 시켜야 되니까 거의 제가 맞춰놨지, 편제를. 근데 기본서의 내용들은 안에 이론들이 더 풍부하게 다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두껍단 말이에요. 한 1000페이지 막 이래.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가져가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층 가서 서버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얇게, 어차피 나는 풀 워딩이 필요 없고 틀만 잡을 수 있으면 되고 판례만 있으면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단권화를 그런 분들은 여기다 하시라. 그리고 서브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기 일기 때 쓰는 두꺼운 기본서가 있고 2, 3기에 쓰는 얇은 서브노트가 있는데 어차피 안에 있는 틀은 좀 비슷하다면서요. 좀 다른 건 있죠. 예를 들어 기본서에 있는데 서브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전차금 상계금지, 강제정금지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는 아니지. 그죠? 뭐 사람 일이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매우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나오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판례가 없어가지고 법규정 베끼고 쓰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기본서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두꺼운 면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스타일상 풀 워딩이 없으면 나는 잘 정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어쨌든 서브에서는 뺀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강사 17년 하면서 제가 만든 서브에서 주제가 빠져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안 빠져나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도 상관없는 게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막 자세하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 리가 없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뭔가 요행을 노리고 하는 것 텐데,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브를 해도 괜찮긴 한데, 나는 그게 뭐 빠진 내용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불안해.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서브를 가지고 단권화 교재로 활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사례집은 뭐냐? 사례집은 원래는 그냥 문제집이에요. 1차도 기본 교재가 있고 객관식 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집은 원래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집만 가지고 이것만 보겠다?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 말에 사례집을 개정하면서 이걸 대폭 개정하면서 웬만한 주제들은 사례집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례집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답안 포맷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웬만한 주제들은 다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에 한 번 더 대폭 개정해가지고 더 늘릴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 장기적으로는 조금 예를 들어 구력이 짧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사례집으로 단권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첫 실험이 올해 동체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례집으로 단권화 여기는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이지 뭐. 실전 연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서브노트를 가지고 가고요. 사례집은 일단 버려요. 이건 각자 알아서 보시는 거고 강의 중에 굳이 활용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 추가로 뭘 드리는 거냐? 약간 불이타성 문제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써봤지만 이 주제가 저런 식으로 배형돼 나왔을 때 우리 수강생분들이 잘 못 쓸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따로 문제 해설을 만들어가지고 약식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한 3분 드릴 테니까 이 문제 보고 목차만 짜봅시다. 한 다음에 같이 해설 보면서 이렇게 강평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죠? 추가적인 사례 자료를 드려요. 당연히 모의시험을 보죠. 자, 그리고 이 모의시험은 몇 점을 보는 거냐? 1차에서는 노동법 1이 있고 노동법 2가 있잖아요. 2차에서 노동법은 한 과목이에요. 대신 배점이 100점이 아니라 150점입니다. 2차가 4과목이죠. 노동법이 있고 인사관리가 있고 행정쟁송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과목, 인사관리, 행정쟁송 전부 다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볼 때도 시간을 주는 게 한 문제당 1분을 주죠. 그렇죠? 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한 문제당 1점을 주죠. 그런 식으로 2차에서도 그 점수에 맞게 이 시간을 줘요. 예를 들어 100점짜리다. 그럼 100분을 주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노동법처럼 150점짜리다. 그러면 150분을 줘요. 그럼 150분이면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 동안 풀로 쓴다.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둘로 찢은 거예요.
75점, 75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75점 보고 75분 동안 한 30분 쉬었다가 또 75분 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가 노동법이 이론상으로는 한 과목인데요. 실제로는 75점짜리 두 과목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5점짜리를 두 번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1기 때도 75점을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자체가 하프 모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에도 75점을 봐요. 일종의 하프 모의 시험이 되는 거지. 3기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전이니까 150점을 봅니다. 그래서 3기 때는 오전에는 시험만 보는 거예요. 아침 9시 반까지 와가지고 1교시 보고 30분 쉰 다음에 2교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강평하고 뭐 추가 사례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3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게 1년의 순환인데 그럼 동차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 이 중에서 가장 약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엑기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기 때 쓰는 것처럼 서브랑 사례를 메인으로 가져가죠. 근데 2기에서는 메인은 서브예요. 근데 우린 대신 효율성을 위해서 사례집을 메인으로 한다. 그리고 서브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얻는다. 이래 가져가는 거고. 주제 선정 같은 경우도 1기 때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 공부한 다음에 모의시험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기 과정에서는 그 범위를 좀 많이 줄인단 말이에요. A, B급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서 더 줄이는 거지. A급만 가지고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동차반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그걸 좀 잡아놓은 상태로 연기로 진입하기 위한 게 가장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강의 진행에 2번, 3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도표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습하실 분들은 이 진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진도표의 진도는 거의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깔아놓고 OT자로 들어가 보시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자, OT 자료 뭐 3페이지로 돼 있네요. 이게 1페이지여야 되는데 아무튼 3페이지. 2024년도 1차 시험 이후 제시 가능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동차반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 일단 1차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다수는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합격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동차반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합격 못 하셨으면은 내년도에 이제 1차를 또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1년 동안 1년 내내 1차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9월 가면 연기를 가야 된다고. 그럼 그 전에 뭐 할 거냐? 그래서 많이 상담 들어오는데 동차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시행착오 미리 겪고 연기를 좀 제대로 보내봅시다. 어차피 1, 2차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물론 더 많을 건데 1차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진입을 동차반으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1차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진입을 요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했다라든가 뭐 다른 시험 준비 경험이 있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1차 시험 보신 분들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동차반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작했던 1기에 플러스 3기를 빠르게 돌려가지고 효율성을 올려보겠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래서 3번 어차피 동차반 써봐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연기를 2번 들어야 되겠다. 작년 거 미리 듣고 9월에 또 들어야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째, 5번째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번째 같은 경우에 어차피 고생할 거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굉장히 땡기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선택지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가 막 옛날에 사법시험 시절처럼 40처럼 막 우리가 5년, 10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운이 나쁘든 뭐 방법이 틀렸든지 간에 막 5년씩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한데 애초부터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달려야지. 쉬지 말고 그냥 1년 풀로 달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논쟁이 붙는 게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3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수험 카페 가면 많이 싸우고 있을 거예요. 동체만 듣는 게 맞냐 연기 듣는 게 맞냐 있을 거라고. 내가 10년 전만 해도 연기 들으다가 거의 압도적인 다수설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 혼자서 막 동차반을 가야 된다 이런 이유로 되게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이거 상술 아니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건데 아무튼 요즘에는 분위기가 1번하고 3번이 좀 팽팽하더라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1번으로 몰릴 거라고 확신해요. 지난 한 10년간 바뀌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바뀌어갈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도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같이 가는 건데 이제 가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믿고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기를 들으면요
일단 기본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안 해요. 왜냐? 어차피 해도 안 될 거거든. 그건 정말 이거는 지금 동차반은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근데 연기 지금 듣고 있으면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강의 수가 너무 많아. 저기 강의 수가 얼마나 연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양에 이미 압도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기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네 과목 다 한다고 치면 2차 시험 볼 때까지 완강 다 네 과목 다 완강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나도 아마 그럴 거란 얘기겠죠. 실제로 그렇게 연기를 제대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심지어 완강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연기만 들어서는 이 시행착오를 몰라. 어쨌든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목차화되고 어떻게 답안화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야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판례는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아침 테스트를 통해서 연기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진입장벽을 낮추기에 노력하지만 한계가 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동치반으로 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수험 카페나 주변 수험생 사이에서 양가로 1-3 가지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치반이 맞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물론 나는 그냥 이해 자체가 매우 중요해서 연기를 2번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특별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효율성을 생각하면 동치반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차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쭉 얘기했던 건데요. 서브랑 사례집을 조합해서 합니다. 근데 메인은 사례집이에요. 사례집을 메인으로 하고 서브의 일부 내용들을 거기에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A급 쟁점만 우리가 공부하죠. 대충 한 30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8주 공부하니까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주제를 공부한다 하시면 돼요. 8주쯤 하면은 한 30개 정도 되겠죠. 조금 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부하는 주제가 아무리 많아도 5개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많으면 4개, 보통 3개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3개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3개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례집 한번 앞에 차례를 보시면 사례집 차례 보시게 되면 사례 판례 논법에 맨 앞에 사례가 있죠. 그래서 파트 2가 근로기준법인데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도 범위가 강의계표상으로 근로기준법 총칙부터 근로관계 성립까지예요. 취업규칙 전까지. 그럼 취업규칙이 사례 17번이니까 우리가 얘기해보면 사례 3번부터 16번까지가 오늘 범위겠네. 사례집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이게 저한테 지금 약을 파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야, 하나. 자, 뭐가 하나냐? 3번 주제하고 4번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뭐야? 근로자랑 외국인은 다르잖아. 아니야. 하나야. 이거 하나야. 왜 그런지는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야. 그래서 설사 본인 느끼시기에 2개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강박처럼 주입하세요. 하나야, 하나야. 이렇게. 그래야 공부하기 편하지. 하나야, 하나. 이거. 그래서 그거 하나 할 거예요. 3번 주제에서의 근기법상 근로자랑 4번 주제에서의 불체 외국인의 근기법 적용. 그게 하나예요. 근로자 쟁점을 하나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 또 뭘 볼 거냐면 케이스 9번에 경업금지 의무하고 케이스 10번에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요. 1차 공부하실 때 되게 얕게 보는 건데 2차에서는 이걸 되게 자세하게 보거든요. 1차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끄 하고 넘어가는 건데 2차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봅니다. 그럼 경업금지 의무든 안전배려 의무든 경업금지 의무라는 거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고 안전배려 의무라는 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죠.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그러니까 결국 경업금지 의무랑 안전배려 의무는 우리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네. 그렇잖아요. 하나야 하나. 그렇죠? 우리가 지금 2번째 주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번 주제하고 10번 주제 묶어서 하나야. 이게 2번째 주제 될 거고요. 세 번째를 뭘 볼 거냐면 13번 주제에 있는 위약유전 금지예요. 오늘 요거 볼 거예요. 그럼 총 3개죠. 우리 뭘 보냐? 근로자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약유전 금지를 볼 겁니다. 물론 복습하시다 보면 야 5개잖아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건 3개야. 그렇죠? 우리는 3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주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으면 3개, 많으면 4개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OT 자료로 가시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출제 예상 문제 중심의 75점 복습형 모의시험을 매주 진행해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법은 말씀드렸죠. 150점인데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 75점씩 두 번을 찢어요. 그래서 1교시가 75점이고 30분을 쉬었다가 2교시도 75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무사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보는데요. 첫날이 노동법하고 인사관리 보거든요. 오전에 노동법 1교시 하고 그 다음에 30분 쉬었다가 2교시 시험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인사관리 보고 이런 식이에요. 둘째 날에는 오전에 행정 보고 쉬었다가 선택 과목 보고 끝 이런 식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한 과목인데 너무 기니까 두 과목으로 찢었지 않습니까? 2교시까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1차 시험에서의 노동법 1, 노동법 2하고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규를 노동법 1으로 공부했잖아요. 우리 2차 시험에서 1교시가 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교시는 노2가 되겠지. 그래서 1교시에는 뭐 임금이 어쩌고 취업규칙이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고 2교시에는 단체교섭이 어쩌고 쟁의가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2가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75점을 보는데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첫 모의시험을 보죠. 우리가 매주 봐요. 매주 그 전주 거를 모의시험을 보는데 어떤 식이냐면 문제지를 보면 문제지가 이제 그 A5로 커요. 커가지고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드물게 막 뒷면까지 나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보통 그러진 않고 이제 앞면 양쪽을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큰 종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1문 돼 있어요. 1문. 그리고 사실관계가 막 나와 있어. 막 나와 있는 다음에 두 개를 물어봐요. 물음 1, 물음 2 해가지고 두 개를 물어봅니다. 이 물음 1을 우리는 1-1문이라 그래요. 이 물음 2를 우리는 1-2문이라 그래요. 1문 안에 두 개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1-1문이 25점이고요. 1-2문도 25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문제 안에 물음 1과 물음 2가 있잖아요. 이 물음 1, 2가 서로 연계되냐? 연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수는 별개의 논점을 그냥 붙여놓은 거야.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한 걸로 얘기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 나오고 위약리정 금지가 하나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A 회사는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어떤 회사인데 이번에 어떤 사람 갑에 대해서 나오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해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노동법 보호를 받는다 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은 근로자가 맞는가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 보통 한편 그러면서 또 다른 근로자인 을은 이번에 회사랑 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는 근기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대해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타당한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문과 1-2문이 연계되어 있는 섞여 있는 논점으로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수는 별개의 논점을 한편 해가지고 그냥 붙여놨어요. 그 다수 문제가 그래. 그럼 동시에 반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것만 준비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로 나오면 어떡하냐? 엮여 있는 게. 그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차차 이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연습은 확률상 별개의 논점 두 개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1-1, 1-2라기보다는 그냥 1문, 2문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문 해가지고 또 막 물어봐, 이렇게. 사실관계 쭉 나열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거 25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25점. 이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문이 있고 2문이 있으니까 물음 1, 물음 2, 1문에서는 2문 또 따로 있고 그러면 25, 25, 25 하면 75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논점이 몇 개가 되겠어요? 논점 1, 논점 2, 논점 3 총 3개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주 3개, 많아야 4개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중에 3문제를 낸대요.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걸 그냥 그대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사례집에 있는 거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외워와도 돼. 이거. 물론 외워와도 잘 쓸 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어. 그건 이제 차차 연습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처음 모의시험 들어갈 거고 8주 차에 7회 모의시험이 들어가고 종강하겠죠. 그래서 1회 모의시험과 7회 모의시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실력이
그다음에 그 쓰는 스킬들이 향상돼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 너무 오래 봐왔어. 이전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 왔다는 건 우리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참한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내 과목을 다 듣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사람이 의지라는 게 어쨌든 내 과목 풀로 땡겨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면은 낫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거 알면서 로또를 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막말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된 걸 봤어요. 제가 그 취미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들 게임이야. 그냥 과금 겁나하면서 그냥 호구들, 그죠? 그냥 장비 사용하려면 다 돈이야, 돈 때려박는 건데. 그러니까 제 또래 아저씨들이 많이 모여서 길드를 운영해요. 저도 거기서 닉네임이 노동법 마스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노동법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로또 1등이 됐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난리 났어. 우리 단톡방에서 이분이, 그분 닉네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닉네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지금 뭐 정신이 없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당첨금이 25억이래요. 근데 그 세금 때문에 아마 17억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17억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가지고 아저씨 사이에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야.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나는 로또를 사도 안 될 거 알아. 근데 되는 사람이 있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내가 뭘 다 드는 걸 왜 권장하냐면 나 이거 해도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가끔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운빨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다 듣기를 권장하긴 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그래도 최소한 노동행정 정도는 가져가시고 최소한 가능하면 선택은 버리더라도 인사 정도까지 필수 과목이니까 이 세 가지는 동참한 좀 가져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세게 권장을 좀 드려요. 근데 내 과목을 다 하려고 하시되 너무 빡시다. 그러면 1순위로 선택을 버리시고 2순위로 제 생각에는 인사를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 생각하시기에 법학보다 경영하기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행정을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동은 버리지 마세요. 노동을 사랑해줘. 우리 배 좀 높잖아. 노동을 좀 사랑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보시면 자, 1번 주간 공부 일정이에요. 일단 우리 수험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공부 들어오시는 거니까 루틴을 짜는 거예요. 나의 공부 루틴. 그래서 적어도 각 순환별로는 변하지 않을 나의 루틴 이걸 짜야 됩니다. 그리고 동차반 과정을 진행할 때 본인만의 루틴을 짜시고 방학 기간 동안에 루틴을 짜시고 연기 들어가면 또 루틴을 짜시고 보통 연기 1기 같은 경우는 이 루틴을 짬에 있어서 평일반은 좀 편한 감이 있어요. 왜냐?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 3기 때 주말반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각 순환별로 루틴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오전 오후 저녁 찢어놨죠. 요게 수험에서 기본 내가 생활 패턴 나누는 루틴은 하루를 3텀으로 찢는 거예요. 그럼 오전은 몇 시에 시작하냐? 상관없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아니다. 새벽형 인간이다. 그럼 나는 아침 공부의 시작을 아침 예를 들어 7시에 시작한다. 괜찮아요. 해도 돼. 대신 나는 야간형 인간이다. 이런 사람 늦게 일어나죠. 이런 사람은 늦게 일어나죠. 이런 분들은 나는 오전 공부의 시작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시에 시작하겠다.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첫 타임을 오전 타임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는 10시에 일어나가지고 11시부터 한 2시까지를 첫 번째 턴으로 하겠다. 남들 오전 턴.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턴 들어가기 전에 쉬어야 되겠죠. 보통은 1시간을 쉬어요. 근데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쉴 때 푹 쉬고 대신 달리는 동안에는 중간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사람들은 한 2시간 쉰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중간에도 한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좀 그걸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괜찮아요. 그걸 짜. 그리고 오후 공부는 몇 시에 시작할 것이냐. 몇 시까지. 저녁도 마찬가지죠. 쉬었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 루틴을 일단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하세요. 보통은 한 군데서 하죠. 독서실을 가든 뭐 스카를 가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것도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장소를 바꾸는 게 꽤 효율성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일 진짜 하기 싫을 때 있거든. 자꾸 막 흡연실 가서 담배 피우게 되고 자꾸 과금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동네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요. 근처에, 연구실 근처에. 그러면 또 잘 돼. 근데 그래도 또 안 된다. 연구실 가면 또 안 될 것 같다. 그럴 땐 학원에 오기도 해요. 학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월요일은 여기서,
화요일은 저기서.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놓고요. 대신 그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그냥 기분 따라 오늘은 기분이 들어오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기분이 들어온 것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오후 몇 시에는 어디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까지 그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목 배치를 지금 예시를 들어오는 게 요거예요. 요걸 짜셔야 돼. 개인에 맞게. 일단 어쨌든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저 윤성봉, 이혜선 이런 분, 우리하고 내선 이런 분들이니까 특히 윤변 이런 분들은 요즘에 거의 뭐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가지고 싹쓸이하고 있어 완전히. 자, 아무튼 그래서 그 강의 시간을 일단 잡고 있겠죠.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우리 강의가 있고요. 화요일 저녁에 윤변 행정 강의가 있고요. 화요일 오전에 이혜선 노무사 인사.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에 이혜선 노무사 경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타임에는 공부를 못 하겠지. 강의 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강의예요. 그 외에는 과목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과목 배정하는 게 좋으냐, 두 과목 배정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심지어 네 과목 배정하는 게 좋으냐,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는 모든 과목들을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을 찢어가지고. 예를 들어 오전엔 한 3시간 노동법, 오후엔 한 4시간 해가지고 2시간 한 두 과목 하고, 저녁에 한 3시간 해가지고 다른 과목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오는 건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루에 2과목 혹은 3과목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대신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으냐면 일주일 동안 노동법을 본다. 그러면 2번 정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2번 정도. 왜 그러냐? 처음 볼 때는 어떻게 복습하실지는 또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볼 때는 기본적인 복습. 두 번째 볼 때는 그걸 베이스로 모의시험 준비. 이렇게 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강의 듣잖아요. 저녁에 경조를 잡아놨잖아. 왜 그럴까요? 다음날 아마 모의시험이 있을 거야. 그 시험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경조 끝나고 나면 목요일 날 오후 저녁에 노동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복습하라고. 어제 공부한 거.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오전에 또 노동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모의시험 준비하라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2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복습. 어떻게 복습할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텀 들어올 때는 이제 모의시험 준비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휴식을 일요일 풀로 휴식을 잡아놨어요.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근데 나는 이틀을 쉬겠다. 안 돼. 그거는 안 돼. 진짜 안 돼. 하루 정도 풀로 쉬어도 돼요. 근데 좀 더 욕심 있는 분들은 2텀을 쉬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쉬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좀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월요일 날 늦잠도 자고 그래서 난 2텀을 쉬겠다. 그래가지고 2텀 내지 3텀을 쉬어요. 저는 지금 3텀을 잡아놓은 거죠. 하루 풀로 쉰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3텀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텀만 쉰다? 이거는 버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들, 지속 가능한 공부 루틴을 좀 짜야 돼요. 휴식도요. 우리가 수험생한테 휴식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충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쉬는 날은 제대로 쉬어야지 그러면서 막 클럽 가가지고 밤새 그냥 막 숨쉬면서 막 그냥 술 진타 먹고 막 토하고 막 다음날 이거는 휴식이 아니야. 그거는 무슨 휴식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날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도 우리한테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일환으로 쉬는 거니까 충전의 시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 텀만 쉰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 몸이 버티지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연애 초기에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별따줄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따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지속 가능한 루틴을 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틀에서 어차피 우리가 첫 주는 이번 주, 첫 주 같은 경우는 막 어버버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안 될 때 이런 거 한번 짜보세요. 이거 짜가지고 실험해 보시고 한 주 돌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수정하시고 이 역시도 그 시행착오 줄이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양가로 6번 정도 보시게 되면 양가로 6번 누적 복습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번 주에 배운 거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고민에 빠진다고. 전주 거 한 개도 기억 안 난다 이러면서 누적해야 되겠다.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근기법상 근로자,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그 다음에 위양여정 금지 3개를 볼 거란 말이죠. 이번 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 다음 주에 모의시험 봤어요. 되게 잘 쓴 것 같아.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앞에가 한 개도 기억 안 나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셨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누적이 첫 한 주 정도는 될 수 있는데 2주만 넘어가도 누적이 안 돼요. 그리고 노동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누적이 가능하지가 않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맨 앞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수학 공부하실 때도 우리 옛날에 잘 기억이 안 나 오래돼가지고 수학 맨 앞에 뭐 행렬이 있던가 뭐 있잖아. 그것만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은 신경 쓰지 마시고 까먹는 거는 그냥 부담 버리세요. 나중에 또 외우면 돼. 그래서 까먹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주만 충실하시죠. 자, 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샘플을 갖다 놨어요. 보통 이제 서브 가지고 단권화를 많이 하니까 제가 예시를 사진으로 갖고 온 거예요. 실제 합격하신 노무사님들이 했던 것들을 제가 그냥 찍어달라 해가지고 좀 보내줘 보세요 해서 모아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는 동참한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 왜냐면 교재 활용법 같은 것도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본인만의 맞는 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 하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터디 같은 건데 해야 되냐? 필요하면 하시면 됩니다. 스터디는 어떨 때 하시면 되냐면 혼자 의지가 약해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근데 합격자 수기를 보니까 스터디를 했다 하더라. 필요 없어. 내가 볼 때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판례를 외워야 되는데 혼자 잘 안 외우는 거예요. 자꾸 딴짓거리하고 자꾸. 그래서 뭔가 강제할 게 필요하다. 하면 되지. 스터디 해가지고. 근데 나는 혼자 잘한다. 안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잘 권하진 않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수험을 또 하다 보면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도 군대 보내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똑같아. 멀쩡한 애들도 수험 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 리스크가 커가지고 괜히 상처받고도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느끼시기에 이런 거야. 본인 느끼시기에 나는 거절도 잘 못하고 남이 부탁했을 때 너무 힘들고 또 거절을 잘 못해. 그리고 남이 못되게 날 대했을 때 잘 대응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를 들어 뭐 남들이 막 못되게 대했을 때 나도 같이 막 들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한 부탁했을 때 칼같이 끊을 수 있고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또 해도 괜찮아요. 이걸 조금 더 약간 좀 날 것 그대로 방금 한 그 얘기를 좀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 참 병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걔네들을 다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하면 안 돼요. 근데 난 알아. 내가 병신이야. 그러면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사람 리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본인이 필요하시면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단권화 얘기해 봅시다. 교재하는 방법. 첫 번째 F는 예습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은데 재볼 때 여유 있으면 진도표가 있으니까 소설책 보는 것처럼 사례집이니까 또 보기 좋잖아.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니까 소설 보듯이 읽고 오시면 강의율도가 높아지긴 해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압박 느끼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권화를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색칠 표시가 돼 있죠.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색칠 표시. 자, 우리가 노무사 수험판에 이 색칠하는 문화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주변에 많을 거야. 이 색칠 문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색칠 문화.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 뭘 색칠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색칠이 목차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목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면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까 봤던 근로자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 서브로 보겠습니다. 서브로 볼게요. 서브로 근로자 봐보시면 아까 몇 페이지였지? 서브로 2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서브로 2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브로 22페이지. 자, 이거 로마자 1번 서, 로마자 2번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돼 있죠. 로마자 3번 판례 입장. 이 로마자들을 보통 우리가 대목차라 그래요. 그래서 목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자 1번에 대목차 서 이런 식이지. 로마자 2번에 뭐 법규정. 로마자 3번에 판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로마자 3번의 판례를 보시면 1번에 문제 수여되어 있고 2번에 기본원칙, 3번에 종속성 판단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 1, 2, 3을 우리는 중목차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자 3 안에 1.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2. 기본원칙, 3. 종속성 판단 기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자를 우리가 대목차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중목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또 양가로 1번 기본적 판단 기준, 양가로 2번 부차적 요소 되어 있죠. 이 양가로 목차를 우리가 소목차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런 게 있는 거지. 물론 좀 더 내려가면 더 있어요. 반가로 1번도 할 수 있고 더 내려가면 뭐 로마자, 소문자로 뭐 I1, 뭐 I2 이럴 수도 있고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오바고 우리가 보통 수험답안 구성할 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 정도까지는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색칠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색칠은 뭐냐면 이 목차들이 한눈에 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목차에 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칠을 하냐? 예를 들어서 서에 그러니까 대목차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을 하고 마찬가지로 대목차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얘도 빨간색 형광펜으로 중목차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 형광펜으로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소목차는 예를 들어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칠을 때 폈을 때 이 큰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온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냐면 판서할 때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냥 굳어진 건데요. 기본적인 판서는 당연히 흰색으로 해요. 그 다음 판례 쓸 때는 저는 노란색으로 하거든. 그리고 판례가 아닌데 이론적인 내용이 좀 가미되는 것들을 파란색으로 해요. 근데 강조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지. 저도 이제 그게 굳어진 거예요. 판서할 때. 그런 식으로 각 목차별로 색칠을 하는 문화가 노무사 수험판에 엄청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삽질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지? 시간 낭비 아닌가?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럼 남들이 다 칠을 하니까 나도 칠을 해야 되나 보다. 로마자 이게 의미가 있을 것이냐?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예를 들어 오늘 근로자를 공부하고 부수적 의무를 공부해요. 그럼 예를 들어 근로자는 칠해보는 거야. 이게 눈에 잘 들어오나? 부수적 의무는 안 칠하고 그냥 봐보는 거예요. 눈에 잘 들어오나? 나는 안 칠해도 문제 없더라. 그럼 칠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자 다시 자료 가셔가지고 7페이지 가보시면 다시 자료 가셔가지고 7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우리 서브노트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서브노트 양쪽에 날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필기 같은 거 하라고 본인이 필요한 거 날개를 만들어 놨죠. 그래가지고 서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분은 색칠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뭘 해놨어요? 목차를 써놨지. 그러니까 책 내용으로는 좀 길어지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목차를 써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칠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큐에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나는 그거는 삽질 같고 옆에다가 써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목차를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색칠, 목차 색칠 문화. 다수는 이렇게 다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비교로 색칠을 할 것이냐 옆에다가 목차를 기재해 놓을 것이냐 이걸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색칠을 하는 분들이 다수고요. 둘 다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만 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소수예요. 우리 수험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면 되지 않아? 싶은데 왜냐면 이 색칠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들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또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냥 내 머리 관념 속에 파란색은 중목차 이게 인이 박혀버리면 쓱 봐도 그게 확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계속 들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해.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제 3개를 하니까 근로자는 목차를 칠해보고 부수적 의무는 옆에 써보기만 해보고 그 다음에 위양료적 금지는 둘 다 해보는 거지. 나에게 어떤 게 도움되느냐 해봤더니 제일 좀 딱 봤을 때 확 들어오는 게 있다. 그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게 색칠하는 문화, 옆에다가 메모하는 문화, 그거에 대한 시작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서브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날개에다 하셨습니다. 날개에다가. 근데 우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동차반은 사례집에다가 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디다 하면 될 것이냐? 사례집 문제를 보면 아무데나 펴봐도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되든 문제를 피면 그냥 제가 문제 밑에 목차 연습해가지고 칸을 만들어 놨어요. 원래 만들어 놓은 저의 취지는 진짜 연습하실 때 여기다가 목차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여기다가 하세요. 여기다가 그냥. 그죠? 우리 메모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얘기 나오는 김에 뭐를 얘기해 보고 싶냐면, 책에다가 이제 뭐 줄을 치거나 색칠을 하거나 이 얘기 좀 이따 하고, 그 얘기 좀 이따가 하고, 뭘 얘기해 보고 싶냐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차 기재도 마찬가지지. 옆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거지, 메모. 메모를 할 때 보통 뭘 메모하겠어요? 방금 보셨던 것들은 혼자 정리하면서 이제 책에 있는 목차를 따로 정리해서 메모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 들을 때 판서했던 내용들을 메모를 하겠지.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판서 내용들을 메모하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복습 과정에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거. 예를 들면 목차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독학이라고 씁시다. 독학. 나 혼자 공부하다가 내가 필요해서 메모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판서 같은 경우는 강의 들으면서 판서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 매 시간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쓸 게 많으면 중간에 잘 안 지워요. 그러니까 아까 지운 것도 그 브리타 이런 거나 그 의미 없는 거 그걸 지웠지. 이런 거 안 지우거든. 그러니까 저는 한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할 게 많을 것 같으면 저쪽 거부터 저쪽 밑에까지 쭉 온단 말이에요. 안 지워. 그리고 쉬었다가 시주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판서 안 하고 있어도 쉬는 시간에 조교분이 지우기 전에 그냥 사진을 찍으면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거 제가 뭐라 안 하거든요. 그 괜히 딴 데 가서 유포하지만 않으시면 뭘 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 쓰면서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다. 쓰면 되지. 쓰면 되는데 대신에 이거 책에다가 쓰지 마시고 필기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막 해도 되지. 그리고 복습하실 때 필기 노트에서 혹은 사진에서 내가 이거는 책에다가 좀 옮겨놔야 되겠다. 이거는 필요 없겠다. 이걸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판서한 거라 그래가지고 다 옮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좀 두고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옮기시면 돼요. 대신 이 중에서 필요 부분을 옮기면 되는데 좀 의미를 둘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가 판서하는 것 중에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이걸 플로우를 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따가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를 공부하겠죠? 그럼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기법 2조 1항 1호 근로자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판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플로우 짝이라고. 그림은 무조건 옮기세요. 그림은. 이게 다 나중에 목차가 되고 이 그림을 외워놓으면 이 전체 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걸 플로우를 짠다고 하는데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인데 그냥 수험판 고유명사가 된 거지. 이거는 필수로 옮깁니다. 그 외에는 재량이에요. 그 외에 제가 뭐 표를 그려드리든지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해 뭘 이렇게 써드리고 이런 것들은 본인 보시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옮기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그냥 날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거는 필수로 하시고 두 번째로 뭘 더 고민해 보실 거냐면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하세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책으로 단권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기 1기, 2기, 3기를 거쳤어요. 난 이번에 수험에 처음 진입했어. 그래서 김기본 기본서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론 판례 논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은 막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했다고 시작하고. 자, 그래가지고 연기 1기 동안 막 이걸로 막 열심히 단권화도 하고 이렇게 막 그 메모도 하고 했어요. 근데 2기 갔는데 서브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옮기겠지, 그걸 이렇게.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물론 그거 하면서 또 공부되는 게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포스트잇을 해놓으면 떼가지고 붙이면 되잖아.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할 때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동차반에서 했어요. 연기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필기하겠지 또 거기서. 그 동차반한 거를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교해보겠지. 근데 내가 동차반 했던 것보다 연기 때 필기가 낫다. 그럼 그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고. 해봤더니 똑같다. 그러면 굳이 그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떼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자료 보시면 7페이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이 목차 자체는 그냥 옆에다 써놨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포스트잇으로 뭔가를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을 답안에 써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동차반 다 해도 감이 안 올 거야. 추가로 벌써 해야지 이런 것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그냥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 써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이분은 포스트잇으로 처리를 한 건데, 이거는 동체반에서는 어려울 거야. 굳이 안 그래도 되고, 사례지만 잘 외우세요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단권화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목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색칠을 할 거냐, 아니면 옆에다 써놓을 거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이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판서 내용 중에서 딴 건 몰라도 적어도 플로우 짜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거만큼은 정리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한다. 그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8페이지 가보시면 8페이지에서 이건 뭐냐면 서브에 있는 판례를 이분이 임의로 찢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해가지고 첫 번째로 뭐 쭉 나와 있는 거를 옆에 써놨죠. 결근 처리 X 돼 있어요. 이거 1차 공부할 때 우리 혹시 기억나실래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정당한 쟁의 기간. 이거 1차 때는 뭐 공부합니까? 정당한 쟁의 참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끝. 이러면 되지. 2차에선 왜 그런지 논증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뭘 쏘는 거냐? 판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근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출근 간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 판례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얘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얘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판례를 구조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만드는 거냐? 만드는 것도 있지. 근데 대개는 강의 중에 판서를 해드려요. 판례를 얘기할 때 이 판례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 어문을 읽어보시면서 판서 틀에 맞는 쪼개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게 틀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요건인데 나는 막 논 거지, 논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책은 버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써. 틀리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그 구조화한 거 바로 밑에 정권의 불처 현규 보치대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두 문자예요. 뭐에 대한 두 문자냐? 모르겠어요. 본인이 만든 거야.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이 두 문자는 뭐냐면 판례를 외우는데 판례가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두 문자를 잡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생각이 나거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근로자만 들어가도 하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 수험판 두 문제 시그니처 그게 있어요. 거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판례 두 문제 따고 하는 것들은 이따가 다시 좀 얘기를 추가로 좀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그림. 이게 이제 관련해서 교섭창구 단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는 플로우는 아니고 설명을 위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그린 거예요. 이분이 복습하실 때 이 그림 좋다 생각이 드니까 포스트잇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 가보시면 동차반에서는 지금은 신경 쓸 건 아닌데요. 가보시면 포스트잇에 포섭에 활용해가지고 주지 의무의 이행 여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 나름대로 포섭할 때 이거 추가해야지 이런 거예요. 사실 포섭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 포섭이 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포섭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한 2기쯤 가게 되면 요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마. 필요 없어. 그냥 사례집에 있는 거 그대로. 이거 할 실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 필요 없고 그냥 사례집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추가적으로 책 정리를 얘기하니까 일단 목차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필기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얘기했죠. 그럼 추가적으로 책을 보면서 줄을 치기도 하고 색칠을 하기도 하겠죠. 그 내용에다가 판례를 보면서도 줄치거나 할 거 아니야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우리 궁금함을 안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쉬어가지고요. 56분 정도에 시작할게요. 예, 쉬었다가 56분에 시작하시죠.